그런 일이야. 처제에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게 내 비상금이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그때 조카들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줄 거야. 처제는 내 이야기에 서글퍼했고 나는 처제를 달래며 오늘만은 놀다가 내일부터 다시 힘내서 살자고 다독였어. 그리고 잠시 후 장모가 모두 쓴 장인의 등록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장인은 더 이상 장모와 같은 여자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선택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장인이 이혼을 선택한 이유를 100번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사위가 어떻든 그는 언제나 장인에게 모욕적인 말만을 프라퍼드했고 두 사람은 서로 얼굴만 보면 다투게 되었기 때문에 장인 입장에서 충분히 신의성이 그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저는 장인과 함께 술 한잔하러 만났습니다. 장인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처제였고 처제는 잘 될 것을 응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빠로서 적격이 없다며 굳이 비밀리에 돈을 주고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인과 장모는 정신없이 이혼을 할 것입니다. 와중에도 처제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악물고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장학금을 놓칠 것 같은 학기에는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서 공부까지 하던 처제는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가 가슴이 딱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내가 둘째 출산 후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지낼 때 처제한테 큰 도움은 못 되더라도 장인이 준 용돈에 제 돈을 보태서 용돈을 주곤 했어요. 그러다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등록금에 보태라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처제는 그때마다 고맙다면서 눈물을 보였어요. 처제가 치열한 대학 생활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제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도 했었어요. 친동생이었어도 당신처럼은 못 도와줄 거예요. 정말 당신 덕분에 동생이 살 길을 찾았어요. 우리 부모도 못한 일인데 정말 감사해요. 내가 당신에게만 기대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당신과 결혼했으니 처제도 내 동생이나 다름없어요. 나중에 처제가 취직하면 우리 아이들 옷도 사주겠어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도와주자. 저는 아내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을 때 다독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처제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나갔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키워온 딸이 안정된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만큼 기쁘네요. 처제가 첫 합격 소식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었죠. 형부, 정말 고마워요. 나 이렇게 큰 회사에 입사한 건 다 형부 덕분이에요. 형부가 없었으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거야. 나 은혜 받은 것처럼 꼭 갚을 거예요. 아이야,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 누가 들으면 남아서 생각할 것 같아.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처제? 고생했습니다. 다 처제가 노력한 결과니까 울지 말고 씩씩하게 생각하세요. 형부,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겐 진정한 은인이십니다. 첫째이자 끝까지 고마움을 표현하며 처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제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듯 감겨 보였고 처음 본 것 같더군요. 항상 어렵고 지친 삶을 살던 처제의 삶에 마침내 햇살이 비출 것 같아서 제가 또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태양이 강하게 비추면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법이니까요. 처제가 밝게 빛나면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내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아내였다면 할 일이 아닌 것을 아내가 망설임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아내가 하지 않았을 법한 고가의 명품에 돈을 털어넣는 행동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아닌 사람인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 도중 제 휴대폰으로 카드 결제 승인 문자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아내가 낮에 시장을 다녀온 것 같다는 생각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금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턱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카드를 분실한 건 아닌지 걱정되어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아내는 평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유치원에서 엄마들 창립 수업이 있는데 가방을 들고 갈 것이 없어서 산 거야. 어제는 나갈 때 가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다니 뭔 일이야? 그 가방은 어떤 거야? 그것은 브랜드도 없고 막 쓰는 가방인데 애들의 학부모 모임 때 사용할 가방을 산 거야.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면 애들 수업을 보러 가는 거죠. 누가 당신 가방을 보러 가는가요? 갑자기 무슨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닌데 누가 당신 가방만 봐서 그런 가방을 살까요? 당신 진짜 웃겨. 내 동생 등록금은 그렇게 퍼줬으면서 나는 방비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 요즘에는 엄마들 가방이 애들의 권력이 되는 것 같아. 처제의 등록금이랑 지금 그 가방이 같아. 그리고 엄마들 가방에 대한 이 애들 권력은 뭔지. 당신은 그런 건에 관심 없었던데 내가 그동안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어차피 할부로 산 거니까 걱정 마. 이미 포장이 다 벗겨져서 환불도 못해. 당신 나를 이런 가방을 사는 걸 본 적 있어? 처음으로 산다는 건데 좀 그냥 살게 놔두세요. 차례로 사게 했어 뭘 했어? 그냥 그 가방 하나 사겠다는 거야? 나도 여자인데 이런 가방 하나로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 내 아내가 말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유치원 학부모들과 친해지면서 변모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동네 엄마들이 아내를 보고 시댁이 그렇게 부자냐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그 말에 홀린 아내가 가방을 샀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월급쟁이인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내를 불러서 저녁을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그래도 당신이 외동아들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나중에 결국 다 당신한테 돌아올 거야. 동네 아줌마들이 부자 시댁도 없다고 부러워하는데 나도 그런 부러움을 누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번에 한 번만이야. 당신 또 이렇게 하면 카드를 다시 가져올 거야. 그렇게 쓰면 우리 집을 팔고 나가야 되니까. 정말 한 푼도 없으면 아버님이 도와주겠지. 내가 그러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야. 말 조심해. 돈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쓰는 거. 알면 얼굴도 안 보고 살 사람이 우리 아버지야. 아내는 제가 화를 내자 그제 알겠다며 수긍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제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중인격이라도 된 것처럼 변하는데 심지어는 낯설기까지 하더라고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집에 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 아내가 있나 싶어서 가보니까 아내가 안 보였어요. 심지어는 두 애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에는 아내가 없이 애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보니까 한참 신호가 가도 안 받는데 문자가 한 통 날아와서 보니 호프집에서 20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기가 막혀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아내는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를 보며 눈치 없이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언제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일찍이라고? 지금 시간은 새벽 2시야. 그런데 오늘 일찍 왔다고 생각하니? 아,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거구나. 난 2시에 왔어서 2시라고 했는데. 어디서 누구랑 뭘 하다가 이렇게 마신 거야? 그리고 왜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우리 둘째 예찬이 같은 유치원에 있는 엄마가 나랑 친해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한 번 냈어. 당신 안 되겠다. 카드 내놔. 내가 보니까. 당신의 카드값은 지난달 벌써 2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네요. 제발 당장 내놔. 왜 이래요? 아버님이 계셔서 설마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았나요?
며느리가 이 정도로 돈을 쓴다고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들에게도 이해를 구하지 않는 분위기인 줄 모를까요? 당장 카드를 내놔야 합니다. 저는 이를 잃었고 아내의 카드를 뺏어 버렸어요. 그 후로 아내는 체크카드로만 살아가야 했죠. 그러자 아내는 제게 냉소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여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고 제게 무시하는 것이죠. 대체 어떤 여자 친구들과 알맞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정도까지 어떤 상황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에도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아내는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돌아온 날이었는데 아내가 급하게 퇴근하자마자 데리러 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애들 앞에서 대화를 벌이는 정도로 말싸움을 했어요. 제 철칙은 애들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결국 아내와 감정의 갈등이 더 깊어졌고 그런 중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입원해 있던 동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40대 초반의 아버지를 잃고 제가 평생 동안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된 날이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만져보면서 언제 이렇게 늙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슬픔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2살 때부터 혼자서 자란 덕분에 삶 동안 한 번도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었죠. 아버지가 있던 것 같네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일은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기간 동안에도 아내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많이 슬퍼하면서 끈질기게 장례식장을 지켰어요. 어느 날 장모님도 와서 같이 울면서 그 모습을 보니 가족은 가족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두 아이와 아내를 지켜보며 아버지처럼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후 아버지가 남기신 45억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돈의 크기에 익숙하지 않아 손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다짐을 꼭 지켜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큰 돈이 생겼다고 할 때 들뜨지 않고 그대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돈을 아껴야 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 후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평범한 날과 같이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지내고 있었죠. 변한 것은 없었지만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답답해했어요. 가끔씩 나를 보며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처럼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뒤가 꽉 막혀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어? 돈이 있으면 쓸 줄도 알아야지. 우리 집에 있는 차는 벌써 5년째 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차를 안 바꿀까요? 차는 사면 사는 순간부터 돈이 줄줄 나가는데 사는 이유가 뭐죠? 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차를 살 때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집에 있는 차는 아직도 잘 돼 있고 아이들도 편하게 탈 수 있고 넓어요. 얼마나 좋죠? 너무 큰 차는 당신이나 아이들이나 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내 차랑 당신의 차 둘 다 사요. 당신이 뭘 알아? 차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잖아. 집 주변의 마트나 병원도 다 있잖아. 나도 분명히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당신한테 전화해야 하나? 그렇다면 택시를 타야겠어요. 그게 더 저렴하겠죠. 차를 고민하는 대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면 일을 찾아서 하세요. 아이들도 이제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요. 딸은 어머니의 팔자를 담는다고 하죠. 어딘 가서 많이 들어본 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겠지요. 당신은 능력이 없어서 집에 있는 나에게 나가서 돈을 벌어와 달라고 하는 건데 괜히 나 탓하지 마세요. 편하게 쓸 돈을 벌어온 적도 있어요. 맨날 잊지 않고 동생의 학비를 대주는 제도 있어요. 누가 봐도 나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동생의 학비를 도와준 돈을 다 정리해서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갚아야 하는 게 뭔지, 그게 다 당신의 돈인데요. 처제는 현재까지 애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챙겨주는 일만 봐봐도 내가 해준 것 이상으로 하고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갚으라든지 그런 소리는 안 해도 돼요. 세상의 아내는 제가 처제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러죠. 돈을 받아오면서 화를 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동생을 도와준 것이 그렇게 아까울 일인가요? 그동안 처제는 주말이나 휴일에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놀아주면서 잘 지냈어요. 아내가 집안일에 무관심해진 이후로 처제가 자주 와서 아이들을 놀아주는데 돈을 받아오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소리 말라고 화를 냈죠. 그렇게 아내와 의견 차이로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지긋지긋할 때쯤에 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요. 큰 사고를 당한 후 나는 3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부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정신이 드는 듯한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깬 것 같았던 그 순간에도 내 몸이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고가 심해서 온 몸에 깁스가 씌워져 있었고 많은 띠가 몸에 꽂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눈을 뜨자마자 머리에 촉감이 들어오면서 아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나를 보고 있던 아내와 장모의 당황한 표정을 기억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어조와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는 날 보고 당황한 채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진짜로 다 깼어? 의사가 정신회복이 어려울지도 몰라 하면서도 계속해서 물어보는 아내와 함께 옆에 있던 장모도 놀라서 말했다. 김씨, 어떻게 깼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 머리도 다졌는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장모와 아내가 왜 저렇게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정말 정신이 돌아왔냐 고 묻더군요. 의아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두 사람이 놀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장모와 아내가 의사도 아니고 일어난 것인지 물어보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3일 만에 깨어나 병원에 입원하며 놀랐을 아이들과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나눴죠. 그러자 갑자기 장모는 뒤에서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면서 김서방, 나 정말 심장이 철렁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자식 남겨두고 잘못된 줄 알고 옆에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늙은 나를 데려가면 우리 사위는 부탁해 살려달라고 내 손이 팔이 되게 빌었어. 지금은 괜찮아요. 장모님도 놀라셨을 텐데 이제 안심하세요. 장모는 갑자기 저를 보며 다행이라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고 아내는 나를 끌어안고 같이 우네요. 제가 아무리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도 아내와 장모가 제게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붙여 아내는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살까? 이런 사고를 당한 거야. 나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두 사람이 이상하다 느낄 때쯤 처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부, 깨어나셨다면서요. 혹시 병실에 언니와 엄마 같이 있어요? 대뜸 병실에 아내와 장모가 있는지 묻는 처제의 문자에 둘 다 잠시 집에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처제는 금방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온 것 같다고 생각한 처제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냐면서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처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부,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처제를 못 알아보겠어나? 어제 일어났는데 왜 지금 왔어요? 처제도 많이 걱정했어요.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형부, 이제부터 제 말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픈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해줘야 해요. 무슨 얘긴데 그렇게 하는 거야? 나 너무 긴장돼요. 형부, 저희 언니랑 이혼할 거예요. 이걸 말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형부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평생 한이 남을 것 같아요. 정말 형부가 깨어나기만을 바랐어요. 이건 꼭 들어주세요. 처제는 됐든 제게 아내와 이혼하라고 말했어요. 처제가 휴대폰을 내게 들이밀며 말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에요. 처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날, 장모 아내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처제는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콧노래를 부르는 장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신이 나니? 너는 대학까지 나온 애라곤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는 거야. 지금 45살이 되어버린 형부가 쓰러진 거잖아. 내가 지금 콧노래가 나오지 않게 되었어. 그게 엄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언니는 법적으로 아내인데 내 형부가 죽으면 그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거야 그걸로 우린 평생 돈만 쓰면서 살면 된다고. 자린고비 같은 사위 때문에 골머리 아팠는데 이제야 내 팔자가 다리미로 펴는 것처럼 쫙쫙 펴지는구나. 그래서 샴페인도 사놨어. 어차피 의사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신이 나지. 장모는 신이 나 목소리로 콧노래까지 부르며 돈을 어디에 쓸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혔던 건 그런 장모 옆에서 한술 더 뜨는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내 앞에서 아내는 장모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 돈으로 우선 건물부터 사야지. 그리고 밑에는 우리 가게 하나씩 내놓고 다른 층에도 다 월세 놓고 살자. 진짜 생각만 해도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간다. 야, 내가 역시 돈 좀 굴릴 줄 안다. 막내 저 여자는 헛똑똑이야. 김서방? 영원히 잠들게 지금처럼 우리 이러다 정말 때 돈 버는 거 아니야? 진짜 생각만 해도 벌써 부자 된 거 같아. 저는 등골이 오싹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눈을 뜨니까 정말 일어난 것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저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처제가 두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제는 아내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형부가 누워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는 지금 저기 누운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보여. 그런 사고 당하고 살면 기적이지. 너 도움 좀 받았다고 형부 편드는데 꼴사나 오니까 착한 척 집어치워. 이제 너한테 콩고물 줄 형부도 없으니까 줄 잘 서. 앞으로 국물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지. 처제는 아내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내와 장모는 이미 돈을 어디에 쓸지 궁리하느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처제에게 음성 파일을 제 폰으로 전달받고 처제에게 집에 가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와 장모가 다시 가면을 쓴 채 나타났고 죽을 가져왔다 며 침대에서 상을 꺼내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내가 제일 좋은 거 사다가 직접 끓였으니까 좀 먹어봐. 아내는 가증스러운 손으로 죽아 반찬을 꺼냈고 저는 아내가 차려놓은 밥그릇을 손으로 전부 밀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죽은 채 있던 아내 허벅지로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본 장모가 저를 봤어요. 보며 소리쳤어요.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을 잃었나?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미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딨다. 나를 보면서 그렇다고 생각했대요. 돈 냄새를 맡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나 봐. 아줌마가 내 병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더라고. 무슨 소리야 자네? 어디서 꿈이라도 꾼 거 아니야? 의사를 불러라고. 여기 정신을 잃은 환자가 있다고 의사를 부르라니까. 악을 쓰며 의사를 찾는 장모를 한심하게 보고 있었고
아내는 뜨거운 주기를 쏟아진 허벅지를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제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딱 들려온 장모가 김서방에게 영원히 처자할 거라고 했어요. 잠들게 지금처럼 재생되는 부분을 보고 두 사람이 크게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횡설수설했어. 나는 그들을 보며 악수하며 말했다. 내가 죽길 바랐는데 눈을 떠보니까 딱 이 시점에 같은 표정으로 날 보고 있겠지? 그래, 절대로 죽지 않아. 당신들이 편하게 살아가는 걸 내가 지켜보는 것이 지옥만큼 힘들어. 당신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걸 보고서야 나는 죽을 거야? 아니, 그때도 나는 부릅뜨겠지. 당신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꼭 지켜볼 거야,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내 동생이야. 우리가 보고 했던 얘기였어. 녹음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 그러면 내가 했던 사람보다 못한 말들이 다 떠오를 테니까. 머리가 나쁘면 심판을 받을 변명조차 못하잖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내 병실에서 나가. 나는 장모가 아내를 병실에서 나가라 며 소리치자마자 병실이 소란스러워졌고 병원 관계자들이 달려왔어. 그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들 좀 끌어내주라 며 소리치자 결국 두 사람은 병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나는 아픈 몸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어. 처제가 준 녹음본을 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내와 장모가 처제를 찾아가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엄하신데도 화를 풀기는 유분수인데 처제를 찾아가 집안의 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재 씨는 장모를 보고 시원하게 소리치더라고요. 나야말로 이런 집안에서 손절하면 깔끔하고 좋겠다. 애초에 바랬던 것인데 이제야 내 소원을 이루어서 다신 내 앞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해. 그렇게 처제는 장모와 아내와 한 여담을 나눈 뒤 손절을 완전히 해버린다고 말했어요. 알톤이 없는 것처럼 후련하다고 해서 자기가 증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섰대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에게 일정 재산을 분할해주고 이혼을 허락받았어요. 함께 살았던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처제의 녹음 파일과 탄원서 덕분에 적은 금액만 분배해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이 아마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이 나간 아는 년이 말하기를 애를 키우기 싫다고 그냥 포기했어요 라고 해서요. 그리고 그 반성의 기미는 없이 말했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겠어요. 혹 하나도 끊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이 있으면 당신이 제가 따라야 할 사람이죠. 나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주제를 알고 포기해서 편안해요. 애초에 당신은 엄마의 자격조차 없었어요. 제 말에도 아내는 콧방귀만 끼고 삐졌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에게 극히 일부의 재산을 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싫었지만 단지 혼만 떼는 돈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처제는 그 후 장모와 아내를 끊고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했어요. 축의금도 많이 주고 축하하려고 갔는데 혼주석에는 장이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처제가 전혀 불러주지도 않았다고 했더군요. 아마 자신이 결혼해도 모르겠다며 평생 서로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친 아내년이 사느냐 죽었느냐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어디선가 또 이상한 일을 꾸미며 제 과도에 빠져 망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읽고 찾아오지 마시래요. 이제는 제 혼자서 아이 둘을 잘 키우고 살고 싶어요. 예전에 욕은 욕으로 갚고 은혜는 은혜로 갚으라는 말이 있죠. 처제는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갚아줬어요. 이렇게 깊은 내면을 가진 처제가 있어서 옛날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제 결혼 생활은 슬픈 막이 내렸지만 제 삶을 망쳐올 뻔한 유일한 가해자를 떨쳐냈으니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처제가 나에게 은혜를 넘어서 보답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혼자서 내를 어렵게 양육해 주신 그 부성애를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베풀려고 합니다. 아직 미숙한 아빠라도 이런 나를 응원해주면 좋겠어요. 가정의 달에 어머니 자리를 사르거나 아이들에게 내심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제 선택이 맞았다는 걸 살아가며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살아야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음악